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가 전주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취약시설 방문과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동 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병상을 추가 지정해 하루 확진자 20만 명에 대응합니다.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의무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 물질을 최대 10%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전기 자율주행 버스가 정식 운행합니다. 청계천 일대 3.4km 구간을 버스 2대가 약 20분간 운행하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영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금지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도입된 중국산 장비의 경우 내부 컴퓨터 네트워커에서 분리한 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가 한 주 전에 비해 16% 증가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가 409명으로 전주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10명 중 9명이 60대 이상 어르신이었다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의료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의료기동 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대상 방문 진료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동 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접종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병상을 추가 지정해 하루 확진자 20만 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화이자 제약의 코미나티주 0.1mg/ml로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허가 뒤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 보존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미나티주 영유아 백신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도 조건부 허가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 번에 0.2ml씩 3번에 걸쳐 투여받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백신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과 피로, 설사, 졸음과 발열이었고 심근염이나 알레르기 등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 체계가 흔들리면서 전 세계 아동 중 무려 4천만 명이 홍역 백신을 맞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3일 공동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놓친 어린이가 거의 4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홍역은 영유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지만 집단 면역에 구멍이 생기면서 미국 일부 지역과 인도 등에서는 이미 유행 조짐입니다. 홍역은 인구 중 최소 95%가 면역력을 갖춰야 유행을 예방할 수 있지만 지난해 1회 접종 어린이는 81%, 2회 접종 어린이는 7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역 백신 접종률은 200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 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위기 가구를 찾을 때 질병과 채무 같은 정보도 확인하고 개인이 아닌 세대로 종합적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형 병원에는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같은 정부의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나 외부의 기금을 지원받도록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환자 본인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의료진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환자의 요구를 저희가 들어보고 질환군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정도에 따라서
가용한 자원들이 이게 다 다르거든요. 가장 그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자원들을 저희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데 질병 정보 등 더 많은 요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정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파악했지만 질병과 채무 등 10가지를 더해 44가지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에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등 5가지 정보를 우선 추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등 5가지를 내년 하반기에 더 확충합니다. 채무 정보를 확인하는 계좌별 연체 금액 기준은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해서 1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수도와 가스가 끊기기 전 단계인 요금 체납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입니다. 세대 단위로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위기가구 발굴 체계에 포착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경우 연락처를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사망이 의심되는 가구의 구조와 구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침도 마련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겪을 혼란이 우려된다는 기존 판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어 기존 판례를 뒤집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씨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5년 만에 이혼했고 성전환 수술도 받아 남성이 아닌 여성의 삶을 택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허가 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2심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어 원심 결정을 깨고 사실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미성년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질서 또한 전체 법 질서 내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행복추구권의 본질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성전환자 역할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현재 혼인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우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5위 소식은요. 한국의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정상 가동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사업은요. 총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과학 사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중이온 가속기는 먼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수소보다 무거운 이온을 광속의 50% 수준까지 가속을 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요. 중이온을 가속한 뒤에 비교적 가벼운 이온이라면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표적에, 또 반대로 무거운 이온이라면 탄소 같은 가벼운 표적에 충돌을 시켜서 다양한 희귀 동위원소를 만드는 방식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네. 총탄으로 부서진 관역 파편에서 새로운 물질을 뒤져서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좀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로 중이온 가속기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가속 방식을 섞어서 쓰는 사례는 외국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진보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라온에서 빔 인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이 어떤 입자 가속기든 간에 처음부터 입자를 아주 빠르게 단시간에 가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 이 어떤 장치인지 살펴보면요. 가속 장치 길이만 106m에 달하고요. 총 54개의 가속 모듈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라온은 이 첫 빔 인출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는 54개 중에 5개만 가동을 해서 빔 인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자동차로 치면 1단 기어에 놓고 이 저속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번 실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체 장비 54개의 이 가속 모듈이 모두 다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초석을 잘 다졌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라온이 아직 미완 상태라고 하던데요.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 가속 장치가 저에너지 상태에서만 인출이 성공한 것도 있고요. 또 각종 실험 장치가 아직 설치를 다 하지 않은 상태라고도 합니다. 연구진은 우선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2024년 10월부터는 중이온 가속기 라온을 세계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중요한 게 고에너지 구간에서도 이 빔 인출이 성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필수 요소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이제 네. 코리아늄으로 이제 부르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요. 이 발사 5일 만에 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 16일이었죠. 아르테미스 1호에 실려서 발사된 이 달 탐사선 오리온이 21일 달 표면에서 약 128km 떨어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이 달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달 뒷면을 따라 이동을 했었는데 이때 한 30여 분 동안 이 통신이 끊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달의 최근접점을 지난 오리온은 이제 다시 지구와 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구에서 45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구간은 이 지난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비록 사람이 타지는 않았지만 유인 우주선으로 개발된 우주선으로는 역대 가장 먼 우주 비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오리온은 오는 12월 1일 지구 귀환길로 돌아서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착륙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남은 과제는요. 지구 대기권 진입 때 오리온이 겪어야 할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극한 환경이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와 2,800도에 이르는 고온인데요. 이 오리온에는 지름 5m 크기의 방열판이 탑재가 됐는데 이 방열판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도 이번 임무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나사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오리온이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오리온의 우주항해도 인류 역사에 큰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 텐데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좀 제한됐는데 계도 기간을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또 가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됐죠. 네. 그래서 편의점, 카페, 식당, 마트 이런 데서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한 20여일 정도 앞두고 시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1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발표를 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 되는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이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젓는 막대 이런 사용이 불가능하고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네. 이미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구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구매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음식점이나 주점에서는 포장이나 배달 손님에 한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이나 유상으로 팔 수 있고요. 야구, 농구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막대 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 응원용품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입구에 우리가 비 묻은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을 원래는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계도 기간을 1년 동안 둔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면서 이게 정말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 실제로 사용 금지 품목을 사용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사용 금지는 유지가 되는 네. 거죠. 하지만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계도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물론 나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계도 기간 도입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건데요. 약간의 비용 부담을 각오했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몇 달 전부터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안내해왔던 가게 주인들도 현재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환경단체들은요,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지역이 축소된 거에 이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1년이나 유예된 건 환경 정책이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예나 계도가 아니라 해당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그런 제도는 명확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대로 좀 따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사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연일 40명에서 한 60명 정도로 오가고 있는데 지난 여름 재유행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요. 사망자가 이 정도 규모였을 때는 당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확진자를 살펴보면 이 5만 명대 안팎을 오가고 있으니 아마도 숨은 감염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감염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답보 상태인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이유를 유추해 볼 만한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이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번 겨울 재유행 상황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56.9%뿐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질문에 지난해는 한 80%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으니 지금은 꽤 낮아진 거거든요. 또 응답자의 36.3%가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었는데요. 불필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맞아도 걸린다. 그 다음은 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 또 방역 피로도의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요, 여전히 현재의 개량 백신은 면역 효과가 뛰어나고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중증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층을 포함한 감염 취약계층은 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1위는 월드컵 소식이네요. 우리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이 연일 화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 이 국제 축구 연맹 피파가 미국 MIT랑 스위스의 추리 공대와 함께 한 3년 가까이 연구 끝에 개발한 성공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경기장 지붕 아래 12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트래킹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찍힌 영상은 실시간으로 새 판독 시스템에 거치게 되는데 각 선수의 몸 29개의 관절 포인트를 인식해서 초당 50회 빈도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예. 이래서 만약 이 선수의 신체 일부가 옵사이드의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공인구에도 비밀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공인구 알릴라 안에는 이 관성 측정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가 500분의 1초 단위로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중 옵사이드 상황이 벌어지면 이 개발한 판독 시스템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를 전송하고 결과가 주심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 주심은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 주심이 옵사이드로 판정을 하고 나면 이 시스템이 전송한 데이터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변환돼서 경기장 전광판에 그대로 송출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존재감이 엄청난데 네.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그 시스템 덕분에 그 3번이나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대이변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대이변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옵사이드는 17개의 축구 규칙 중에 전술적 미학을 끌어올린 규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 옵사이드가 없다면 선수들은 그냥 골대 가까이 최대한 뛰어가고 공을 전달만 받으면 당연히 골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옵사이드가 다양한 전술을 만들게 한 중요한 규칙이지만 워낙 찰나게
출하의 순간에 발생하는 반칙이기 때문에 심판 오심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 그러니까 VAR이 도입이 됐지만 당시에는 기준선도 애매하고 판정까지 평균 7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여전했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반자동 옵사이드 이 판독 기술은 빠른 판단으로 경기 지연 등의 문제가 없어졌고요. 네. 앞서 보셨지만 바로 판독 영상을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중계 방송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골 취소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새 판독 시스템 덕분에 팀 전술도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심 논란 없는 월드컵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대표팀의 좋은 경기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anskje 30 ulike plastposer, og så er det i tillegg en del plastflak som denne hvalen har fått i seg. 올겨울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최대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외에 부산과 대구에서도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발전소 가동도 중단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다시 제한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12월부터는 수도권 외에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의무화하고 세종과 울산 등은 시범 단속합니다. 석탄발전소도 최대 14기가 가동 정지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대형 사업장 350여 곳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를 주고 원격 분광 감시 장비를 새로 도입해 단속하는데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쬐어 멀거나 접근이 어려운 배출원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까지 상시 측정하기 때문에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농어촌과 도심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과 비산먼지 억제 조치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정 과제에 따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고농도 시엔 건설과 환경미화, 택배업 등 5개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마약류로 재배가 엄격히 제한된 대마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4일 영국 가디언은 대마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로 100일 안에 4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대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나무보다 2배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 1헥타르 넓이의 대마는 연간 8톤에서 최대 22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어떤 산림지대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전라남도는 서남해에 해상풍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발전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는 국제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을 도울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전라남도가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하면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해상풍력 발전. 해상풍력의 메카 신안 일대에는 세계 최대인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조류 속에서 우리가 IT 관련 산업들을 전라남도에도 적극 유치해보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해상 풍력이 나아갈 길에 대해 지혜를 모아보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의 현황과 전망, 국내 기업의 아리백 달성을 위한 해상 풍력의 주도적 역할과 선결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전력 교달을 위해서는 결국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1회 국제해상풍력 포럼을 주관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적절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풍력 발전 사업을 원스톱으로 도울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해안 해상풍력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며 전남의 경우 12만 개에 달하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전남 해상풍력 사업 성공의 추진 동력으로 삼고 여러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온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YTN 김범환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일대 자율주행 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시범 운행을 마친 청계천 자율운행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만든 전용 차량입니다. 안전벨트 자동인식, 승객 끼임 자동 방지 등의 안전기능도 갖췄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청계광장 세운상가 구간을 시속 20에서 25km로 달립니다. 운행 초기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수동 운전 방식으로 즉시 전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청계천과 같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가 혼합된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축적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입니다. 승객은 최대 7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0여 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운행을 멈춥니다. 상암 지역 자율주행 택시, 강남 로보택시에 이어 대중교통인 버스까지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상암, 강남에 이어서 이제 대중교통에도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명실공히 자율주행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어디에서나 운행 가능한 수준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두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정부기관의 중국산 CCTV 조달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폐쇄회로 TV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습니다.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추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17년 시행된 국가정보법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인 정부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서방에선 중국 기업이 자국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장치를 넣어뒀다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정부 시설 내에 화상 감시 장비 설치와 관련해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크비전, 다우아 테크놀로지 등이 제조한 CCTV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하이크비전과 다우아 등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들의 제품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이들 회사의 제품들은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중국 기업이 생산한 화상 감시 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0.5%에서 3.25%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절 연 0.5% 수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인상된 뒤 올해 두 차례 빅스텝을 거쳐 빠르게 올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3.25%까지 올랐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부분이 최종금리 수준은 3.5%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3.5%가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도 2명이었습니다. 3.25%도 괜찮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외환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금리를 저희 고려했다면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최종금리까지 도달한 뒤에도 금리가 언제 다시 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지금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종금리에 도달하는 시점 자체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짧으면 내년 초, 길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감안한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이지만 대출자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수신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 대출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것은 예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이 대출금리 상승세 둔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자금 쏠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신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가 10년 전 주택시장 침체기 수준으로 꺾였습니다. 집이 안 팔리자 매도인들이 임대로 다시 돌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67.9로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첫 주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매매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올해 한국전력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판매하는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보면 SK와 GS, 포스코, 삼천리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발전 6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 5,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8,100억 원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가장 영업이익이 많은 곳은 GS 계열사이고 SK 계열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3배가 넘었습니다.
이들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대부분 LNG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해서 연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1년 남긴 가운데 부산에서는 각국 외교 사절을 초청해 우리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이 아프리카 주한 대사들을 직접 부산으로 안내했는데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만큼 유치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수요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국 정상이 보낸 신임장을 전달한 외교 사절. 우리나라에 상주하지 않는 아프리카 레소토와 나미비아, 지부티의 주한 대사입니다. 다음 날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안내에 따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예정지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1970년대는 이곳 부산항에서 북항에서 대한민국 수출의 70%를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으로 우리가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온 상황. 대통령실은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아프리카에 대통령이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며 외교 사절을 부산으로 초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대선 공약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진입을 위해서 2030년에 부산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 정부도 부산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 분위기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도하고 있다며 전 국민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올 한 해만 30여 차례 각국 외교사절 등을 예정 부지로 초청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11월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입체주의의 창시자로 많은 명화를 남긴 아티스트 파블로 피카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20세기 최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피카소를 다루게 되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 분야에 관심이 없더라도 아마 피카소란 이름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파블로 피카소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티스트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술가 중에 예술가죠. 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출생이지만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인데요. 네. 20세기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히는 피카소는 이 페인팅뿐만 아니라 판화와 도예, 또 연극 무대 연출까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 입체파 운동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아비뇽의 처녀들과 게르니카 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아비뇽의 처녀들과 게르니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피카소의 성장 과정은 어땠나요? 네, 이 피카소는 어린 시절에 전형적인 정말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이 미술 교사였던 아버지 덕분인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또 재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14살 때 바르셀로나의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이후에는 마드리드의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했지만 두 학교에서 모두 적응이 어려웠다고 하고요. 17살 때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19살이 되던 해에 1900년에 이 프랑스 파리에 방문을 하는데요. 이듬해 몽마르트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르누아르와 모네 등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으로부터 크게 영감을 받고요. 또 고갱과 고흐의 작업에서도 영향을 받으면서 작업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다락방에서 추위에 떨며 지냈지만요. 20살의 나이로 처음 열게 된 전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피카소는 파리의 화려한 모습 뒤에 그늘에 주목했는데요. 이 질병과 빈곤 등에 주목하면서 작품의 소재로 삼습니다. 청색을 주로 사용했다고 해서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부르고요. 이후에 장밋빛 시대를 맞이하면서 밝은 색감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 조르주 브라코를 만나면서 입체주의 사조를 창안하게 되고요. 전쟁의 비극에 주목해서 작품을 담기도 하는데요. 도예와 조각 등 다양한 시도도 했기 때문에 이 피카소의 작업은 시기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색 시대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하면 대략 1901년부터 1904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피카소가 어두운 푸른색을 주로 사용해서 작업했는데요. 네. 대부분 파리에서 그려진 작업들이지만 영감은 스페인에서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대체로 암울한 느낌이 있는데요. 당시에 피카소에 절친했던 친구인 까를로스 까사게마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의 작업에서 줄곧 짙은 푸른빛을 사용하게 되고요. 파리의 매춘부나 알코올 중독자 등의 대상들을 그리게 됩니다. 네, 피카소의 푸른색 색감의 작품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좀 차가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색 시대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시기 작품 중에 늙은 기타리스트라는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바르셀로나 거리에 앉아서 기타를 연주하는 노인을 그린 작품입니다. 1903년에 그려졌는데요. 청색 시대 작품답게 전반적으로 좀 어둡고 푸른 색감이 돋보이죠. 네. 이 화폭 안에 노인의 신체가 거의 가득 차게 그려져 있고요. 또 갈색빛의 기타가 캔버스의 중심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우울한 음악가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처량한 음악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뭔가 보기만 해도 물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거나 혹은 어떤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앞서서 그 피카소의 작업이 이 시기에 따라서 또 색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청색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네, 칼같이 딱 잘라서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작업의 변화에 따라서 대략적인 시기로 분류를 하는데요. 1901년부터 1904년까지가 청색 시대라면 이 1904년부터 6년까지를 장밋빛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이 시기 또한 피카소의 작업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몽마르트에 본격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하던 시기로 가난과 고독 등 우울한 색조와 주제를 다뤘던 청색 시대보다 좀 유쾌하고 밝은 색감을 사용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피카소의 작품에는 광대나 무대 위 공연 등이 그려졌는데요. 주로 붉은색과 주황색, 또 분홍색 등 화려한 색감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또 이때 피카소가 연애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피카소가 아프리카 예술로부터 영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약 1906년에서 7년 정도부터 1909년까지는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분류되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원시 미술과 전통적인 문화, 예를 들면 가면이나 조각 같은 것들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대표작 중 하나인 아비뇽의 처녀들이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피카소는 이 기간 이후에도 아프리카 미술품을 수집하고 또 꾸준하게 그리기도 합니다. 뭐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또 아프리카 영향을 받은 시기 등도 있지만 피카소 하면 입체파를 개척한 또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피카소가 입체파를 개척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피카소의 작업 인생에서 특히 1908년에서 9년부터 입체파의 개척자로 활약하죠. 큐비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조르주 브라크라는 또 다른 예술가와 함께 만나서 입체파 운동을 전개합니다. 네. 이 입체파 사조는 분석과 합성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분석적 입체파는 피카소가 이 운동을 전개하던 약 4년 정도로 봅니다. 어떤 형태를 해체해서 기하학적이고 날카로운 단색조의 면면들을 분석하고 또 재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입체파의 특징이 바로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본 것을 재배치한 것이거든요. 네. 또 합성 입체파의 경우에는 기존의 입체파가 발전된 형태인데요. 미술에서 콜라주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유의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벽지나 신문 등의 일부를 자르고 조각들을 붙이는 등의 콜라주를 시도하게 됩니다. 또 피카소는 이때 기타나 파이프 같은 간결한 물체를 소재로 해서 페인팅과 콜라주를 접목해 작업합니다. 네, 입체주의,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큐비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피카소의 사실 이제 가장 유명한 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피카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 미술계와 대중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를 훔친 용의자로 지목됐었는데요. 네, 1911년 6월에 루브르에서 모나리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24시간이 지나도록 박물관 측에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작품이 크게 유명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죠. 이 도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루브르는 폐쇄되고 또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국경을 봉쇄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다름 아닌 피카소가 지목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피카소가 진범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진짜 범인은 루브르에서 근무하던 빈센조 페루자였습니다. 이 해프닝 때문에 모나리자가 한층 더 당시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누명을 벗게 돼서 또 모나리자가 돌아오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서 피카소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게르니카입니다.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인 장미셸 바스키아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술관에서 보면서 컸다는 그 작품이기도 한데요. 세로 약 4m, 가로 약 7m를 넘는 대작으로 1937년에 그려졌습니다. 이 바스키아 외에도 많은 예술가에게 또 대중들에게 영감을 준 게르니카는 검은색과 회색, 흰색 등의 무채색으로 그려졌는데요. 이 화면 속 소재들을 보시면 피를 흘리는 말과 황소, 또 비명을 지르는 듯한 여인과 신체가 절단된 인물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혼란스럽고 또 비극적인 모습인데요. 이 작품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마을인 게르니카를 배경으로 했고요. 스페인 내란 중에 독일 비행기가 이 마을을 폭격하면서 2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피카소는 이 소식을 듣고 부조리함을 느껴서 약 2개월의 시간 동안 이 작품을 그리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인물들로 적나라하게 묘사함과 동시에 투우를 함께 그리면서 비극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이 예술가는 언제나 그늘의 앞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피카소가 총 대신 붓을 들고 작업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한국 전쟁에 참상을 알린 그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 작품도 있잖아요. 예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0가지 모두에 예방 효과가 있는 새로운 mRNA 백신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은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이용해 20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생쥐와 족제비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한 가지 백신으로 모든 유형의 계절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만능 독감 백신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가장 많이 유행할 계절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하는데 실제 독감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 3-4가지에만 효과를 내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체 모발 구성 성분인 케라틴이 발모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경희대와 건국대, 바이오벤처, 케라메딕스 공동연구진은 케라틴을 피부에 1회 주사한 쥐와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을 28일간 매일 바른 쥐를 비교한 결과 목은, 수와 크기 모두 케라틴을 주사한 쪽에서 더 높은 발모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전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며 올해 안에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해 내년 중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유방암 예후 진단 서비스가 튀르키예 시장에 진출합니다. 바이오 기업 젠큐릭스는 독일에서 열린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튀르키예 종합병원 아치바뎀 대학병원과 유방암 예후 진단 서비스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방암 예후 진단 서비스는 유방암 절제 수술 이후 재발 위험이 낮아 항암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구분해주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입니다.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올해는 코로나19 제한이 풀리면서 150여 개국, 5,4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반려견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증상까지 악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 김하정 교수팀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내원한 반려견과 건강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조사를 한 결과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그룹이 건강한 그룹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벽면의 곰팡이 존재 여부와도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내 공기질이 안 좋을수록 가려움증이나 피부 장벽 손상 등 반려견의 아토피 증상이 심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이한 모양을 가지거나 독특한 기능을 가진 새일수록 멸종 위험이 커서 생태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 연구진은 현존하는 조류 9,943종을 대상으로 부리와 날개, 꼬리, 다리 등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독특한 모양을 한 새들일수록 멸종 위험이 크며 이들이 수행한 고유 기능을 잃게 되면 생태학적으로도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 근접종이 모두 사라졌을 때 조류의 형태적 다양성 또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상암의 자율주행 택시, 강남 로보택시에 이어 이제 청계천 일대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던 무인 대중교통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하니까 근처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